올해 석유화학 에너지 섹터 연합인포맥스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한나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에 그 2차 전지 회사들의 동향을 보면 공장 짓느라고 다 정신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한국 업체들도 이제 한국에 짓겠다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맞아. 다 외국에만 짓겠다고 막 이러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은 야 이러다가 한국에서 없어지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었는데도 내연기관차들이 왜 전기차를 잘 못 만들지? 여전히 부족한 건가?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 많이 지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직 짓겠다고만 하고 덜 지은 겁니까? 이제 사실 미국 내에서는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여서요. 올해부터 뭐 우선 전체적인 침투율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실 미국 시장이 아직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향후에 미국 시장도 열려야 되겠죠. 열리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2022년부터 가동이 시작되는 배터리 기업이 2개 기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훨씬 많이 지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뭐 방금 제가 이제 미국 말씀드렸는데 뭐 중국은 아시다시피 중국 내에서 알아서 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뭘 하긴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유럽은 어차피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가 같이 싸우는 그런 시장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결국에는 이제 보조금도 확대시키고 그동안은 열리지 않았던 현지 공장들을 확대를 시키면서 새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을까.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만 전기차 시장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확 개방됐지. 그렇죠. 미국의 전기차 침투를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높지 않지는 않고요. 한 6% 정도는 됩니다. 글로벌 6% 정도 되는 거니까 전체 100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한 6% 정도 되고 한 50% 가까이가 중국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유럽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차근차근 좀 보면서 네.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출발하시면서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게 문자신 거잖아요. 근데 참 2022년이 됐을 때 제가 2021년 하반기에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쪽을 봤을 때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양극재 소재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토픽으로 외치던 그 소재를 뒤로 하고 2021년 하반기에 계속 이제 세미나라든지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좀 다녔습니다. 자료를 뭐 딱히 쓰진 않았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자료는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넣은 자료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대부분의 소재들이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어요. 물론 높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소재들이 성장을 해왔고 이미 기술적인 부분이 한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재료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2022년이 저는 기점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많이 부각을 이제부터는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는 기술 성장에 좀 가려져 있었던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 아니 배터리 전체적인 기업들의 좀 한계라고 해야 되나? 지역적인 한계적인 부분이 많이 두드러지는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왜 지역적인 한계 우리가 원자재가 없었어요? 그렇죠. 광산이 아예 없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 앞서서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른 소재들이 기술적인 한계에 이제 어느 정도 도달을 했다 한다면 이제 배터리를 좀 저렴하게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이 훨씬 니즈가 많아질 테고, 그럼 대부분 배터리 소재들을 단가 압력을 주고 싶은 소재들은 전부 다 단가 압력이 들어올 텐데, 그럼 결국에는 메인이 되는 생산비가 양극재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죠. 최근에 원재료 가격 보셔서 미쳤죠? 아시겠지만 이래서 뭐 이익이 남긴 할까 할 정도로 물론 완성차 업체들이 좀 많이 떠안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가공 부분까지 전가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유리한 국가가 어느 국가의 기업들이 될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럼 거죠. 결국은 광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미국 회사들, 호주 회사들은 없으니까 뭐 이런 그런 걸 많이 사는
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애들이 그런 거 전문이더라고요. 가서 소위 말해서 아도를 찍어가지고 싹 사놓는 그거 전문이던데. 네. 맞아요. 사실 중국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 배터리 쪽을. 왜냐하면 사실 본인들의 시장, 내수 시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키우려고 마음 먹으면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좀 많이 진입을 했다면 거기는 원재료부터 사들였습니다. 광산 매입을 전부 다 하고 실제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광산까지도 네. 외부 해외 광산까지도 지분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해놨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배터리 원재료로 들어가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는 금속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고순도로 가공하는 부분까지도 사실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70%가 넘어가죠. 거의 80% 넘어간다고 보셔도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CATL이나 이런 데하고 붙어서 되는 건 기술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괄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 원재료까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뭐 그러면 CATL 대비 이제 경쟁력 앞으로 떨어질 거냐 이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가져가는 컨셉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CATL이나 뭐 BYD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LFP 위주로 좀 확대를 하는 거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원계 위주로 가는 건데 3원계 쪽은 아무래도 프리미엄 라인급으로 이제 점점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가는 영역은 조금 다르다. 하지만 이쪽 배터리든 저쪽 배터리든 리튬 꼭 들어가니까 네네. 그런 원재료들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이제 일반인들은 이 소재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네.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튬이 있고 니켈이 있고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다음에 네. 뭐 코발트, 뭐 그쵸. 망가 막 이렇게 되는데 네. 오히려 제가 2차 전지를 공부할 때 제일 헷갈린 게 이게 막 서로 니켈하고 리튬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개념이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양극재 우리 NCM 할 때 니켈이 쓰이는데 네. 니켈은 쓰인다는데 리튬은 또 뭐야? 뭐 이렇게 막 헷갈리거든요. 어렵죠. 그거 살짝 쉽게 한번 네, 구분 한번 네네.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저희 뭐 LFP, NCM 뭐 내용은 되게 많은데 네. 사실 공통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네. 그래서 리튬 이온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충방전을 하면서 이게 배터리가 실제로 전기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에는요 무조건 리튬이 들어가야 됩니다. 리튬이 은백색으로 생긴 일종의 그렇죠, 광물이죠. 광물이죠. 네. 네네. 근데 물에 던지면 그게 불이 확 붙나 막 그런 거죠. 그쵸. 리튬이 그래서 사실 이제 배터리 화재의 많은 원인이 네. 되기도 합니다. 그게 리튬 때문에. 그게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잡아가지고 물에다 확 던지니까 불이 빵 터졌다고. 네. 진짜. 네, 진짜로. 네네. 그래서 리튬 이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LiO2라고 하지 화학식으로는 네네네. 그렇게 두 가지가 무조건 들어가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LFP 하면은 리튬이 들어가는 거 알겠는데 네. NCM, NCA 보면 리튬이 도무지 어디 그렇지. 들어가는지 그래서 헷갈리는 모르겠잖아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네. 근데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다 네. 하면 여기는 함량이 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고 양쪽에 리튬 이온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함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리튬도 두 가지 종류죠.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네, 맞습니다. 네, 뭐가 더 좋은지도 사람 모르는데 이건 또 무슨 리튬이야? 사람 또 헷갈리거든요. 우선은 저희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IT 기기에는 오래전부터 사용이 됐던 거였었고 거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리튬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소형 IT 기기 쪽으로 들어갈 때는 많이 고순도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예, 예. 자동차보다는 순도가 떨어져도 되겠죠. 오히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탄산 리튬, 기본적으로 광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탄산 리튬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전기차로 들어갈 때는 순도가 좀 높아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그런 가공 과정을 좀 거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에도 뭐 수산화 리튬만 무조건 들어가진 않아요. 이게 하이니켈 3원
3원계로 가서 완전 하이니켈로 가면은 더 고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안정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이 이제 적용이 더 높아지는 거죠. 적용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아마 2021년 3분기부터 이미 니켈 함량 90%짜리로 양산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제 수산화 리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원계에는 거의 100%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거는 탄산 리튬을 가공해서 사용을 하는 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 포스코 케미칼인가 어디 네. 무슨 호수인가에서 해가지고 네. 근데 그래서 사람들 생각할 때 뭐 광물이라더니 물에서 나와? 뭐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가능하죠. 네, 아, 가능해요. 네. 이제 리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군데에서 가능해요. 근데 이게 이제 염호에서 리튬을 채굴을 했을 때에는 채굴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네. 이제는 생산을 해냈을 네. 때에는 사실 염분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그거를 세척을 해서 순도를 높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광산에서 채굴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추가적인 리튬을 채굴해낼 수 있는 이거 거잖아요. 소금하고 섞어서 나오는 건가 보구나. 그렇죠. 그걸 분해를 해서 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예. 말리면 소금처럼 나오는데 그 속에 리튬이 있으니까 그걸 또 예. 걷어내야 된다. 리튬 염호가 가능한 그런 지역에 가서 그 염호를 사들이면 그걸 통해서 리튬을 회수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근데 그 보시면 되죠. 과정이 좀 길고 이게 복잡하고 순도가 어렵고? 너무 낮아요. 순도가 무조건 높아야 되거든요. 저희 먹어도 모든 되는 기기에 수준이구나. 들어갈 땐 순도가 너무 중요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 그렇죠. 순도라고 하면 거의 12N짜리로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상하게 태양광 들어갈 땐 똑같이 들어가도 6N짜리로 들어가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이게 소형 배터리로 그냥 들어가는 거랑 IT 기기로 들어가는 거랑 우리 이제 전기차 정말 사람의 안전을 또 보장해야 되는 이런 차로 순도가 들어갈 높아야 때는 된다. 예,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죄송해요. 이렇게 쉬운 걸 자꾸 물어봐가지고 그래도 이제 일반 분들이 이거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조차도 그러니까 이걸 공부 많이 되고 있어요.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네.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서 우리 이한나 연구원이 베스트니까. 네. 베스트니까. 네. 그 LFP 같은 경우는 그것도 리튬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 니켈을 쓰는 리튬과 니켈을 쓰는 것과 LFP를 쓰는 것에서 제일 큰 차이가 터지느냐 안 터지냐인데 그러면 그게 리튬이 니켈하고 뭔가 반응을 쉽게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니켈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온 반지름이 너무 비슷해요. 니켈하고 리튬이 이온 반지름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3원계로 갈 때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싶어서 3원계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니켈의 함량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60% 이전까지는 괜찮아요. 얘네가 네. 혼합이 안 돼요. 네. 근데 60%가 넘어가고 70% 80% 가게 되면은 이게 자리 혼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 이렇게 있고 나중에 리튬 이온을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겉에다 코팅하듯이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니켈과 리튬이 자리가 섞여버려. 헷갈려서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을 해버리면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새로운 화합물이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온 혼합 때문에 불량이 생겨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만 된다고 해서 바로 화재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화합물들이 계속 혼합이 되는 그 순간에는 부피가 또 다른 생성물 때문에 부피가 점점점 커지게 되겠죠.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부피를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 분리막까지 뚫어버리면 이게 이제 화재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LFP는 화재 가능성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은 그게 쓰여지는 인산철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붙는다는 말씀이 되시죠? 네,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원소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기율표 우리가 이제 많이 볼 때 항상 철을 기준으로 설명을 대부분 많이 해요. 이유가 네. 뭐냐면 전체 주기율표 중에서 철이 가장 안정적인 원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기점으로 뭐 높아지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성질을 분리할 정도로 철은 모든 원소들 중에 가장 안정적인 원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LFP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NCM이나 이런 쪽, NCA 쪽은 충전을 할 때 100% 충전을 못하게 만들어 놨고 네. 아예 80%만 해. 빨리 그 급속 충전은 80%만 해. 더 이상 하면 큰일 나. 그리고 속도도 점점 느려지고 충전 속도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반면에 LFP는 꽉 다 채워도 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패키징의 기법의 변화로 인해서 전혀 대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대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대결 국면으로 넘어온 거고, 그게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앞장서서 그거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여기 장표 한번 보실까요? 그럼 LFP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3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사실 LFP 양극재 채택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삼원계는 무조건 하이니켈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이니켈로 가서 LFP하고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이건 뭐 우리는 안정성을 높이는 위주로 가되 에너지 밀도를 하이니켈을 통해서 충족을 시켜야지만이 이게 갈 수 있는 라인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밑에 급의 양극재를 사용하는 배터리는 LFP로 좀 대체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LFP가 사실 NCM, NCA하고 에너지 밀도를 비교를 하면은 큰 차이가 나요. 큰 그러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2배까지는 아닌데 한 1.5배 정도는 충분히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 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사실 되지를 못했었어요. 네. 그리고 화재도 나기는 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확률이면은 차라리 주행거리 긴 게 낫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LFP를 넣었을 경우에는 차를 소형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LFP가 다시 부각되는 이유는 저는 테슬라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그러니까 양극재에서 에너지 밀도를 올렸던 부분을 다른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시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양극화 물질별 에너지 밀도라고 여기 차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뭐 요렇게만 보시면은 뭐 NCM 112 뭐 1%대 10%대하고 비슷하다라는 소린데 뭐 큰 차이도 안 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삼원계랑 엄청 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비교를 해놨을까?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SiC라고 해서 요게 실리콘 음극재 지금 네. 삼성 SDI나 이런 데서 시도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예요. 그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현재 더 효율을 높인 거 말고 현재 기준으로 적용을 해도 네. 기본적으로 10%대는 가능해지고 근데 여기서 기술만 조금 올라오면은 니켈 함량 80%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LFP를 사용을 하는 게 낫잖아요. 훨씬 안정성 위주로 싸고 가면. 그쵸. 싸니까. 그리고 뭐 지금 뭐 니켈, 리튬 이런 원재료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철이나 인상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죠. 널렸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채팅창에서 다른 얘기긴 한데 화학과 나오셨냐고 그런 질문들이 저도 궁금하고요. 아니시나요? 네, 저는 경영대 나왔습니다. 저도 듣다가 화학과 맞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경영학과도 이렇게 화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와, 네. 문이과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해할 때 쉽게 이해하고 싶으니까 말할 때 좀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네. 되게 쉽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래서 네. 이제 패키징이 바뀌면서 얘네들은 화제가 들라니까 그냥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모듈별로 다 붙였는데 이제 박스에다 그냥 통으로 다 넣어가지고 쫓아오는 그런 개념이라서 거리를 많이 안 하는 거는 많이 채택이 되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밀도를 높여서 더 폭발력 있게 쭉쭉 그 파워를 내고 많이 갈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앞서 모두에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동안에는 양극재나 이런 쪽으로 밀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폐 재활용. 네. 근데 저가 이 자료 읽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빠르지 않나? 빠르죠. 좀 생각. 왜냐하면 왜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네. 맞아요.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래요? 네. 오히려? 네. 저는 오히려 왜 빠르다고 생각했냐면 네. 전기차가 수명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될 건데 네. 그 전기차가 끝나고 나야 폐배터리가 나올 건데 그렇죠. 그러려면 앞으로 이게 10년 뒤의 얘기인데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전부터 선행적으로 네. 그 양극재를 말씀하셨던 네. 우리 그 이한나 연구원님이 지금 이 시점에 이걸 꺼내고 나온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이제는 저는 어쨌든 금융권에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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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에 있으려면은 앞으로의 진행이 될 만한 그 앞으로 감익이 일어날 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소재를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향후에 벌어질 일이지만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요걸 봐두면은 우리가 흔히 전체적인 그림으로도 말씀드리는 큰 방향도 짚어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주가적인 흐름도 바닥이라는 걸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2023년만 돼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저는 미리미리 이 시장 상황이 이렇게 빨리 변모하고 있구나를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들어가기에는 2022년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돼.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재에 대해서 타픽으로 제시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미 밸류에이션이 다 받았다. 네, 그래서 솔직하시다. 이걸 어떻게 돌려 얘기할까 머리를 굴려왔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양극재까지는 작년까지 했을 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니켈 함량 90%짜리가 개발이 되고 양산이 시작이 되면은 이걸 본격적으로 기술 프리미엄 플러스 증설 프리미엄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90%까지 왔으면 이제 끝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서 더 못 올라가요. 그러면 우선 기술 프리미엄 끝났잖아요. 네. 그럼 음극재에서나 이제 앞으로 좀 될 거고. 그러면. 네. 네. 증설 프리미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네. 증설 프리미엄이 2021년에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증설이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돈이 들어가는 게임이니까. 어떤 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올해 다소 증설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제가 계속 양극재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중요했던 거였고 기술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재 중 하나였기 때문에 네. 양극재를 말씀드렸던 거고 뭐 또 다른 것들도 사실 뭐 실리콘 음극재 그런 거 작년에 더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양극재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양극재가 더 눈에 보였고 네. 거의 마지막에 우리가 실제 실적으로까지 봐줄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 실리콘 음극재는 아직은 기술 프리미엄을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양극재 에너지 밀도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인 부분이 올라오진 못한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건 뭐 내년 정도 가서 봐도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던 네. 거였죠. 그렇군요. 엉뚱한 질문 하나만 또 드릴게요. 워낙 이제 요즘에 그 미국에서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네. 테슬라가 진짜 거래가 최고 많이 되고 한국 사람들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맞아. 주식이다 보니까 천슬라. 네, 그 충분히 그 재능을 네.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즉 네. 단순히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와 2차 전지에 그렇죠. 대한 이해도도 아주 높다. 그러면 얘네들이 양극재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인지 테슬라가 그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4680의 템리스를 보는 것 만든 걸 보니까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건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산력은 뭐 전혀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여쭙냐면 우리나라 셀러 업체들이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처음 2020년부터 가졌던 의문인데 폭스콘이 될 거냐 TSMC가 될 거냐. 네,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TSMC가 되면 대박인데 앞으로도 셀 업체들 살아남고 되게 확 와닿네요. 시장이 비교하시니까. 커질수록 좋은데 폭스콘이 되면 이거 마진율이 이게 일반 제조업 수준인데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테슬라가 그러니까 다 해주고 너희는 양산만 해줘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동안에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받으면서
주는 거를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근데 그건 일단은 아닌 듯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제가 이제 실리콘 응급제 이런 말씀 드렸지만 이게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가는 이제 주요 기술 뭐 CNT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노와이어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2020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항상 정말 빠르고 보면은 기술을 선도해 나가요. 그리고 그 음극제에서 우리가 규산음극 파나소닉에서 규산음극을 적용했던 시기, 그러니까 규산음극이 실리콘 쪽이에요. 그래서 규산음극을 일부 퓨어 실리콘을 조금 집어 넣어가지고 적용했던 거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게 테슬라가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그걸 파나소닉한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앞서 있기는 합니다. 근데 굳이 본인들이 뭐 괜찮은 그런 기술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M&A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의 이야기를 해서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맥스웰도 인수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막 내재화까지는 해서 라인 늘리고 캐펙스 늘리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지시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 내고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는 게 지금 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향후에도 뭐 M&A를 해서 본인들 자회사로 넣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내재화율을 늘린다면 모르겠는데 전부 다 뭐 캐펙스 투자 많이 들어가는 요 소재들을 전부 다 내재화를 할까? 네, 바보가 안 한다면 마진 너무 없어 이거는. 사실 뭐 전기차를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잘하면 사치품으로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익률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셀업체들이 TSMC는 안 된다고 들리네요. 우리 이한나 연구원님 말씀이 TSMC는 안 되고 폭스콘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이런 느낌. 약간 싸하네. 네. 그냥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안 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제 PPT 연결이 조금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PPT 연결이 좀 안 되니까 정말 죄송하고요. 우리 이한나 연구원님이 죄송한데 말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료 혹시 갖고 오신 것 중에서 이제 설명해주실 부분 있으면은 그런데 대신에 우리 저기에는 있죠. 그 더보기에 그 자료창에 보시면은 자료 아주 멋진 자료가 이한나 연구원님께서 만들어주신 깔끔하고 멋진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 지금 오늘 갖고 오신 자료 중에서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흐름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원재료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원재료 부분을 보기 이전에 그러면 소재는 그럼 끝이 났냐? 우리나라는 이제 진입장벽 다 낮아져서 볼 게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기술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소재들은 사실 그게 있어요. 증설 모멘텀은 가장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더 올라올 수 있다면 기술 프리미엄 플러스 이제 향후에 증설 프리미엄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그러니까 좀 더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딱 한 개 남았습니다. 저는 실리콘 음극제가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자료 보시면은 자료 혹시 몇 페이지?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은 실리콘 음극제는 사실 기술적인 수준으로는 아직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전체 우리가 흑연 안에 들어가는 실리콘 함량이 지금 많이 들어가요. 5%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 양산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10% 이내는요. 사실 에너지 밀도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아니면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다양한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꾸 기준으로 실리콘 함량 10%를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LFP를 확대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실리콘 함량이 더 올라서 음극제 쪽에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싶으면 10%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걸 먼저 들고 나오는 기업이 아마 주가가 많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부분 기업들이 기점으로 삼는 시기가 2023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년이에요. 오, 그래서 네. 기대를 이제 지금부터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언제 들고 네. 나올지 네. 이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어쨌든 5% 양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양산을 하고 있는 기업은 대주전자재료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한솔케미칼은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요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은 실리콘 응급제는 다 투자해주면 막 좋겠네. 아니면 양산 기업인 대주전자재료면 좋겠네. 요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10% 이내다. 요거는 네. 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 엠몬 회사하고 한번 전화 통화를 많이 해봤는데 네. 자기네가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그 에스모 셀 업체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어떻느냐 얘기 듣고 또 어떻느냐 얘기 듣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진도가 된다 하는데 안 돼. 2년 지났어요. 그걸 제가 처음 들은 게 2년 전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그런 쪽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실리콘 음극재 기업의 를 토픽으로 약간 내세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켜보면은 분명히 괜찮은 기업들이 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어찌 보면은 스타트업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해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내 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M&A를 굉장히 많이 시도하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런 M&A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선은 뭐 간단하게 좀 차이점만 말씀드리면은 그 5페이지에 표를,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네. SIOX계라고 해서 실리콘 산화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주전자재료나 중국의 BTR이나 뭐 일본의 뭐 미쓰비시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제 삼성 SDI나 뭐 한솔 SDI 쪽이니까 뭐 한솔케미칼이나 뭐 이런 쪽이랑 같이 하는 쪽을 생각해 보시면 SIC 계열이에요. 자료 나오고 있네요 지금. 네, 네네네. 요거 두 가지를 제가 이제 가는 노선이 조금 다르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요 차이점이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신기한 걸 좀 생각을 봤는데 예전에 삼성 SDI가 양극재 쪽은 NCA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3원계를 선택을 해, 3원계 네. 중에서 NCM을 선택을 했어요.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이 에너지 밀도는 높은데 NCA가 에너지 밀도 조금 낮아요. 근데 안정성이 조금 더 높아요. 똑같아요. 이 실리콘 선택한 거 보고 SIC가 에너지 밀도는 좀 낮은데 이게 탄소 복합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탄소가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흑연 생각하시면 되게 안정성 높은 그렇죠. 그 소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좀 높인 쪽으로 선택을 했구나. 이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캐릭터 차이예요. IT 기업과 화학 쪽 기업들의 차이예요. 화학적 기업들은 무조건 최고 좋은 거 캐펙스 팍 들려서 하는 스타일이고 IT 기업들은 좀 안정성 높으면서 천천히 봐가면서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는 SDI는 스타일이죠. 휴대폰 그 셀부터 시작하는 업체이고 거기서 네. 컸던 업체이니까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흑연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자꾸 어렸을 때 연필을 연필을 쓰다가 맨날 뚝뚝 부러지는데 이게 무슨 안정적이고 단단해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단단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도 네. 하고 우리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화학 쪽에서는 결정 구조의 붕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결정 구조가 잘 변형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거기에다 실리콘이라는 걸 섞어 드리는 거죠. 원래는 퓨어 실리콘을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실리콘 자체를 사용을 하니까 여기는 결정 구조의 붕괴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실리콘 자체를 조금 안정적인 결정 구조로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을까 해서 실리콘 산화물도 나온 거고 실리콘 탄소 복합체도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실리콘 소재가 이론 용량으로는 그람당 3,590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SIOX나 SIC는 지금 용량 자체가 1,500에서 1,300으로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퓨어한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신에 안정성을 잡으면서 네.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경영학 출신의 애널리스트십니다. 자, 화학 출신 믿기지가 않아. 화학 출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과 같은 네. 이한나 연구원님 다음 자료는요. 네, 계속 그래서 말씀해 6페이지를 주세요. 보시면요. 네. 사실 여기가 이제 제가 요즘에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나노신 소재라고 하는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CNT 기업. 왜냐면 CNT를 전 좋게 보는데 국내에 나노신 소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CNT 그렇게- 산소 나노튜브. 그렇죠. 네네. 우리가 테슬라 쪽에서 예전에 나노와이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똑같은 겁니다. 나노와이어가 우리가 이제 탄소 나노튜브 요 구조를 그 나노와이어의 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실리콘 음극재가 올라갈 때마다 도전제는 무조건 CNT가 사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는 뭐 카본 블랙이라든지 뭐 다른 탄소체를 사용을 했었는데 실리콘 음극재의 이 팽창을 막아주기 위해서 또 도전제가 또 필요해요. 도전제가 뭡니까? 도전제가 그러니까 이온들이 이동하는 움직일 수 통로, 있도록? 전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도전제,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CNT 구조 및 종류를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CNT가 SWCNT라고 해서 그냥 한 개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거 보이실 거고, 그 밑에 보시면 MWCNT라고 해서 동그라미가 세 겹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게 우선은 우리가 도전제는 양극재 쪽에도 들어가고 음극재 쪽에도 들어가는데 둘이 들어가는 구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을 버텨줄 수 있으려면은 MWCNT는 안 돼요. SWCNT만 가능합니다. 이걸 간단히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흑연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소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정적인 소재에서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 가장 높은 소재다 하면 대표적으로 그래핀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흑연은 이렇게 단단하게 전기가 아예 안 통하는 소재예요. 안정적인 소재고 이렇게 흑연인데 여기서 하나 깎아가는 기술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소의 단위가 싱글 레이어 그래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돌돌 말린 거 바로 왼쪽에 싱글 레이어 그래핀이라고 이제 한 겹짜리가 이렇게 판판하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게 가장 어려운 기술이겠죠. 근데 요걸 마른 거니까 한 겹짜리가 오히려 멀티 레이어, 그러니까 다층보다 더 어렵다. 훨씬 그러니까 다층은 깎다 만 거고 싱글 레이어는 완벽하게 깎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이해됐습니다. 그렇게까지 깎았다는 소리는 우리가 흑연 대비해서 점점점 결정 구조의 붕괴라든지 안정성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도전제 역할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하고 이 싱글월 CNT는요 항상 패키지로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하면 싱글월 CNT 기업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10% 이상으로 올라오기 이전까지는 그냥 차라리 도전제 쪽을 조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뭐 그럼 싱글월 CNT는 그럼 기술적으로 엄청 높나요? 뭐 양산을 해서 증설 스케줄도 앞으로 정말 많이 나올 수 있고 있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아직 기술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네. 부족하지만 그래도 도전제는 지금 실제 양산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유일하게 기술 프리미엄과 이제 향후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올라오면 증설 모멘텀도 가장 강력할 만한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양극재라든지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 볼게요. 4페이지 잠깐 넘어가 4페이지. 보시면은 네. 전에 액이 나와 있어요. 사실 LFP가 확대되는 측면 때문에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어찌 보면 소재 쪽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쪽이 리튬염 쪽이에요. 전에 액 안에 리튬염. 어찌 보면은 그냥 리튬염도 아니고 특수 리튬염 쪽이 되겠죠. 왜냐하면 LFP는 에너지 밀도가 많이 낮아요. 네. 아직까지는 낮기 때문에 어쨌든 이온 전도성을 높여준다든지 전기 전도성을 높여주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우선 당장 실리콘 음극재 기술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으면 함량을 올리면서 이온 전도성을 높일 수 있는 게
특수 리튬이온 쪽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첨보라는 기업도 네, 보시면은 네. 매출 비중의 대부분이 CATL 쪽이잖아요. 중국 네. 쪽이잖아요. 그래서 LFP에 가장 많이 함량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소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쪽은 플레이어도 중국 하나, 우리나라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해액 기업들이 단가 압력을 주지 못하는 소재입니다. 리튬 쪽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률 18% 19%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굉장히 고부가치 소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LFP 확대의 수혜로는 리튬 쪽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안 그러면은 이제 실리콘 음극재 그렇지만 하이니켈 양극재도 여전히 좋긴 합니다. 다만 재작년이나 작년 대비해서는 네. 다소 좀 약할 수도 있다. 그냥 요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원재료 부분을 또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네. 되고요. 이 리사이클링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터리를 우선 수거를 해서 그걸 가지고 공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이런 금속들을 고순도로 추출해내야 돼요. 정확히 분리해서. 네, 고순도가 너무 또 어렵죠. 이게 배터리급의 금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순도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사이클링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수거를 할 때 A급 상태는 그냥 재사용으로 들어가요. 리사이클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A급이니까 그냥 굳이 추출해내지 않고 이거 통으로 일부 충전 더해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네. 근데 B급하고 C급은 재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리사이클링을 해서 원재료를 추출을 해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과 같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에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나라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이 올라오면은 언제든지 이 원재료를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광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종의 광산인 거죠 이미. 그렇죠. 네. 광산보다 훨씬 쉬운 광산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는 포스코도 이제 광산을 매입을 했다가 일부러 많이 매각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중국처럼 뭐 2008년, 2009년 이럴 때 매입을 했으면 저렴했어요, 그때.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배터리가 이렇게 많이 그렇지. 증가할 줄 몰랐기 때문에 파는 광산 입장에도- 자체가 쌌거든요. 파는 사람도 네. 가치를 몰랐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와서 하려고 하면은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하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으로 셀 기업들도 많이 치우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있어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제가 여기다 제조 공정까지 자세히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건식 공정이 있고 습식 공정이 있습니다. 네. 건식 공정은 우리 철강 공정 중에서 제철 공정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철강에서 로스팅하는 공정, 예열 단계 지나가지고 고온으로 이제는 회수해내고 요런 환원 공정 같은 것들이 건식 공정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건식 공정 같은 경우에는 철강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건식 공정만 하면 되는데 사실 습식 공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습식 공정이 안 돼서 효율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습식 공정을 굳이 왜 할까? 건식 공정이 이미 레퍼런스도 많이 쌓여 있는데 문제는 건식 공정에서는 흑연도 나올 수 있고요. 우선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은 흑연도 나올 수 있고 니켈, 코발트, 구리 다 나와요. 뭐가 안 나오냐면 리튬이 안 나와요. 리튬이 리튬 이온이 약간 촉촉한가요? 리튬이 산화가 잘 돼서. 날아가요? 산화가 잘 기화되는 돼서. 거예요, 일종의? 아니요. 산화가 잘 돼서 일부 기화도 되지만 뭉쳐버려요. 네. 그리고 순도가 낮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 슬래그 써버린다? 형태로 바뀌어 버려요. 음. 그래서 뭐하고 뭐가 같이 합쳐서 슬래그 형태로 바뀌냐면 리튬하고 알루미늄 저희 동박도 생각해 보시면 전기 분해시키면 바로 산화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박 우리가 이제 양극박으로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과는 아변동박밖에 못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에서도 가해주면은 건식 공정에서 다 산화돼 버려요. 리튬하고
즉 알루미늄이 산화돼 버리면 산화되어 있는 리튬과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불량률이 커져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뭉쳐져서 슬래그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그래도 리튬인데 리튬을 안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리튬 건식 공정에서 나온 요 슬래그를 가지고 습식 공정으로 보내주면요. 여기서 또 추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습식 공정만 해도 습식 공정은 건식 공정은 우리가 예열을 해서 로스팅을 해서 관련 그 열에 의해서 정제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습식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화학의 그런 미학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용매를 넣어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화합물을 형성을 해서 얘만 쏙 빠지는 거죠. 약간 얘만 서로 섞이지 못하고 쏙 빠지면 그거 회수해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용매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화합물을 형성을 해서 추가적인 나머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금속들은 고순도로 뽑아낼 수 있는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칭 공정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 이 리칭 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습식 공정만 가지고도 니켈, 코발트, 리튬 전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들어보시다시피 특별히 못 나올 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 공정 가격이? 네. 효율이 무조건 모든 금속마다 99.9% 이상의 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빼내는 용매 다 다르게 해야 되고 그거 다 순도 조절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건식 대비해서 건식은 계속 열 때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식은 전기료가 좀 많이 들어가지만 습식 같은 경우에는 그 용매 가격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리칭 장비 가격 같은 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실제로 습식 공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배터리급 고순도로 뽑아내는 기업들이 아직은 너무 없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한테는 광산을 이제 매입하기엔 너무 어려운 우리나라한테는 그래서 이 기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비상장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실제 양산하고 있고 에코프로 내 자회사인 에코프로 CNG도 좀 많이 작년부터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양산을 좀 할 텐데 아직은 우선 10페이지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 리사이클링을 하기에도 중국이 사실 유리하긴 합니다. 폐배터리 회수하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자동차 20%가 전기차니까. 회수할 것도 많고. 그래서 사실 요거를 또 어떻게 가져오느냐도 또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그러면은 재사용도 A급 배터리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재사용도 가능해지면서 그걸 가지고 리사이클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사이클링 기술이 중국 중심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은 글로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규모에서 나와 있는데 그 옆에는 이제 중국이 나와 있어요. 중국이 거의 70%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중국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은 또 보조금도 많이 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크게 2개 기업 정도 이제 GM이라든지 브룸프 같은 곳들을 실제로 키워서 좀 대형으로 가져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캐파도 거의 연간 7,000톤 하고 있고 지금 향후 5년간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증설 스케줄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중국 쪽도 많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늦었느냐?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또 회수만 하면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CATL과 맞먹을 정도로 수주잔고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배터리 회수를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잘 안정적으로 공급처를 가져간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지 않을까. 그렇게 경쟁력이 낮지만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국내한테는. 그렇겠네요.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만한 것들은 이제 리사이클링 금속별 가치 비교해서 해놨어요. 좀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습식 재련에 대한 효율과 수율이 많이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요거를 회수해서 쓰는 금속 가격이요. 지금 원재료가 올라간다고 가격 낮추고 싶고 안정적으로 원재료 조달받고 싶어서 요걸 하는 건데 너무 비싸요. 회수한 금속이
지금 효율이 99.9%가 나오려면은 수율 자체도 90%를 넘어가야지만이 이게 안정적으로 그쵸 가격도 좀 낮아지고 수월하게 지금 네네.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텐데 몇 번 돌리면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 이게 금속 가치가 너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습식 기술 중에서 리칭 기술을 계속 올려야 되는 거고 그 기술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업들마다 그 순도를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이번에 돌려봤는데, 물론 파일럿 단계지만, 파일럿 단계에서도 우리가 돌려봤는데, 뭐 99.95%짜리 뭐 황산니켈이 나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계속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수율 체크를 같이 하면서 리사이클링 기업들은 계속 주목하신다면, 향후에 굉장히 좀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 중에 상장된 기업이 없고 외국 기업들이 열거를 해주셨네요. 여러 회사들을. 네, 상장된 기업은 많이는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지금 저는 그래서 오히려 LG 화학이나 뭐 이런 기업들 자꾸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화학 기업들이 이제 캐시카우가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장 산업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싶어 해요. 근데 특히나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쪽을 많이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기업들 잘 봐두게 되면은 그런 오히려 기업들이 M&A라든지 아니면 합작 투자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네. 환경이 되겠죠. 네, 네. 화학과가 아니시래요? 네. 아니 네. 조금 뭐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거 알아야만 2차 전지 투자하나요? 근데 연구원님?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다들 너무 잘하세요. 음. 그리고 테슬라가 너무 적극적으로 기술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아.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왜냐면 네. 저희가 뭐 테슬라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약간 그런 흐름들을 많이 파악을 하잖아요. 네. 가장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수준 이렇게 기술적인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이해가 가능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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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혹시 ESS는 어떻습니까? ESS 시장도 이제 지금 러시아 침공 사태로 인해서 유럽은 훨씬 더 신재생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신재생 플러스 ESS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ESS는 항상 기대가 많이 되죠.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는 ESS도 화제가 좀 많이 났잖아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생각보다 네. 어렵다면서요. 지금 중국에서는 ESS 못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LFP로는 만듭니다. ESS. LFP. 예, 네. 지금 3원계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LFP로는 BYD가 그래도 꽤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LFP로 만들어서 ESS가 그래서 우리나라 강점이 있기는 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워낙 잘하고 있고 실제로 그거 중심으로 해서 많이 태양광 쪽에 성장이 있을 때마다 ESS 성장이 같이 올라오고는 했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늘리고 그런 측면들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뭐 화재가 또 만약이라도 일부 일어났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연이 좀 되죠. 그리고 LFP 쪽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ESS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피 좀 크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내 기업들이 더 기술력 있게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되게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올해 그 2022년 2월에 저희 유럽 쪽에서 원전 또 친환경으로 넣는 이런 정책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저는 친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과 그리고 이제는 탄소 국경 조정세를 빨리 시도하고 싶은 그 유럽의 마음이 확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친환경이고 아니고 이런 걸 떠나서 원전을 들어오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린 수소 같은 경우도 그린 수소 생산을 계속 늘리고 싶고 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그러니까 커버해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2023년에는 2026년에 탄소 국경 조정세를 준비를 해야 되고 2023년에는 그럼 이산화탄소 감소한 그 제품별로 감소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유럽도 그렇지만 유럽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미국하고 중국도 동시에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뭐
뭐 2030년 그 이후까지 예정했던 게 막 앞당겨지고 있는 네. 상황인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도 올해 2022년에는 태양광 수요도 훨씬 많이 올라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ESS 시장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오늘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얘기인데 못 하신 얘기 있으면 좀 듣고 싶어요. 워낙 저는 오늘 강의 들은 것 같아요. 전혀 몰랐던 진짜 겉핥기로 알았던 분야를 아주 깊이 들어가 주신 느낌이거든요.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네네네.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중요한 해다. 2022년은 전 진짜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는 해고 그래 그 중심에는 저는 잠깐 지나가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국경 조정세 그게 좀 크다고 봐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기업들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 기업들한테 탄소세는 이제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봤자 그럼 탄소 배출권 가격 높여야 돼요. 탄소 배출권 가격 안 높이면은 해외에 나갈 때 결국엔 그 차이만큼 관세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런 탄소세 여부와 지금 국내 석유화학이나 철강 이런 기업들과 연계지어서 생각보다 그럼 괜찮겠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중심에는 탄소 국경 조정세 2026년에 시도하는 거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이산화탄소량을 인식을 하는 거 그거는 꼭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뭐 신재생으로 들어가는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전부 다 좋은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좋기 때문에 관련주 다 좋다 절대 이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 성숙도가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특히나 뭐 수소 같은 경우야 더 너무 이렇게 멀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 통틀어 가지고 생태계를 다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네.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 생태계를 다 같이 봐줘야 되겠지만 배터리는요. 기술 수준이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오히려 제외해야 될 기업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중국 쪽으로 패러다임이 넘어간 소재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진입 장벽이 낮은 소재 기업들한테는 단가 압력이 세게 들어올 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살아남을 만한 소재라든지 그러면 앞으로 셀 기업들이 중요시할 만한 그런 기술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될 때가 빠르게 와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기술 프리미엄 소재라든지 리사이클링이 굉장히 시기상조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모습들을 계속 봐주면은 어느 순간에 또 뭐 에코프로 CNG라든지 뭐 성일하이텍 이런 기업들도 갑자기 양산을 크게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시장에서는 뭐 너무 당연한 빠르게 얘기지만 움직여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030년쯤 되면 진짜 우리 옛날에 야, 이 신재생 에너지 늘어나고 이러면 석유 안 쓸 거야 하는데 실제로는 뭐 안 쓰기는커녕 점점 더 많이 써왔는데 맞아요. 2차 전지의 그 상황들이 한 이런 식으로 증가 속도가 난다면 진짜 석유 쓰는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확실히 눈에 보일 것 같아요. 2003년에는 현실될 것 같은 느낌? 네, 우선은 운송수단이 이렇게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해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국내, 오히려 저는 이제 세미나를 다니면, 국내보다는 해외 원재료 기업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찌 보면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정말 빨리 이 성장하는 산업 속에서 계속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지금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폐배터리도 원재료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폐배터리에 대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를 해봐야 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안 나가시고 귀 기울여서 네. 들어주고 사실 굉장히 계시는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예. 오. 대단하십니다, 다들. 어떻게 이거는. 보면 네. 의외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운 내용도 이렇게 네. 귀 기울여
주신 건데 그만큼 설명을 또 깊이 있게 잘 해주셨어요. 네. 네, 쉽게. 네. 화학과가 아니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네, 석유화학 에너지 섹터 연합 인포맥스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한나 연구위원님과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